해마다 10월이면 일본의 동복사에서는 700년 된 낡은 영정의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쇼이치 국사. 동복사를 창건한 그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소바국사, 즉 메밀국수 국사라 불러왔습니다. 그런 흥미로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1241년 그가 송나라 유학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한 장의 설계도 때문입니다. 수마도라고 하는 이 복잡한 그림은 수차와 톱니바퀴를 이용해 밀가루를 만드는 제본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과 함께 들어온 신기한 음식. 밀가루로 만든 소면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수라는 선진적인 음식이 중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800년 후 이 음식은 또 다른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은 우주 라면이었습니다. (700여 년 전) 사찰의 공양 음식이었던 국수가 어떻게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간편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Today, we'll see how the noodle has evolved and how it has changed our lives. 영평산은 선종의 중심 도량입니다. 대청소로 아침을 시작하는 수행자의 생활. 군대 생활을 방불케 하는 절도 있는 일상생활은 그 자체가 수행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송나라 때 일본으로 전해진 선종의 규율은 엄하기로 유명합니다. 청소 시간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식사 시간. 선종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 과정을 수행의 중요한 일부로 여깁니다. (1년에) 단 몇 차례 고된 수행이 끝나는 특별한 날만 수행자들은 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수를 먹는 날엔 스님들에게 금기 하나를 깰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철저히 육식을 금하고 식사하는 동안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선종의 식사 예법이지만 국수를 먹을 때만큼은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평생 철저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행자들에겐 이때가 찰나 같은 해방의 시간입니다.
(13세기에) 이르러 송나라와 일본의 교류가 빈번해집니다. 당시 중국을 다녀온 유학파 승려들에 의해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좌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의 전통과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불교의 식재료와 조리법이었습니다. 참깨와 이것을 양념 절구에 넣고 갈고 으깨는 기술. 무를 갈아 즙을 내고 양념으로 쓰는 조리법도 이때 수입된 것입니다. 국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밀을 재분하여 면을 만들어 먹는 법은 사찰의 주방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에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의 절에선 당시의 전통에 따라 국수를 만들어 먹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내고 여기에 삶은 면을 한번 담그었다가 꺼냅니다. 절집 국수는 구운 더덕이가 없고 맛과 상차림이 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중국의 송나라에는 국수가 이미 대중화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일본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국수는 승려와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별식이었습니다.本当を言うとお坊さんというのは1日1回しか食事しないのが原則ですので、その時を食べたらそれで終わりなんですね。だけどもちろん体が持ちませんしお腹が減りますから、時々その、薬石といって体を保つための食事をする。その一つが天津ですね。食事ではないんですが簡単な食べ物という意味だと思いますね。でその天津なんかの時に麺類が出てくるわけです。비슷한 시기 유럽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보니파키우스 8세, 필립 4세와의 대립에서 패하고 유배를 당했던 아비뇽 유수의 주인공입니다. 교황은 또 한 가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파스타를 매일 즐겨 먹었습니다. 그가 즐겼던 파스타는 팀발레, 즉 층층이 쌓아올린 국수 파스테테입니다. 높게는 10층까지 쌓아올린 이 요리는 파스타 사이사이에 달걀 간, 송로버섯 등을 포개 넣은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을 붙인 파스타가 남아있을 정도로 교황은 파스타를 즐겼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파스타는 교황과 같은 상류층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 요리였습니다. There are many varieties of pasta. And of course, the spaghetti that is long and thin is the most well known. But we imagine that pasta cooked in Italy in the Middle Ages was quite different from how it's cooked today.
중세 시대의 파스타는 만들기 까다로운 요리였습니다. 손으로 바닥에 밀기도 하고 밀대로 넓게 핀 후에 칼로 썰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파스타가 고급 요리였던 것은 밀이 귀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과정이 정교한 수작업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웠죠. 압출기를 사용한 기계 제면법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파스타는 주로 귀족의 전유물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런 중세 파스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건조하지 않은 생파스타였다는 것입니다. 생파스타 반죽엔 건 파스타에는 넣지 않는 계란이 들어갑니다. 밀가루도 듀럼 밀이 아닌 빵을 만드는 일반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이런 생파스타의 전통은 부유했던 이탈리아 중북부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제노바의 명물인 도장 파스타 코르체니. 이건 역시 일일이 절편틀을 사용해 찍어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생파스타입니다. (16세기) 중반까지도 국수의 가격은 빵의 3배나 됐습니다. 사치품이었고 미식가의 단골 메뉴였던 생파스타는 중세 귀족의 식탁에 고기와 함께 올랐습니다. 여기 파스타가 얼마나 귀한 음식 재료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노바 고문서 자료관에 보관된 총 12개의 12세기 문서. 그중에 사망한 군인이 남긴 재산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Però tocca oltretutto lui è Valerius, quindi non è che sia... 1279년에 사망한 군인은 군복, 칼, 방패와 함께 마케로니가 가득 찬 나무통을 재산으로 남겼습니다. 마케로니는 말린 파스타의 일종입니다. Nel Cinquecento a Napoli ci sono dei bandi, delle leggi che proibiscono di fare la pasta negli anni di carestia. Questo vuol dire che viene ritenuto un lusso, una cosa di cui si deve fare a meno nei momenti del bisogno.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빨리 근대화의 길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때문에 근대화 과정에서 국수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주역은 바로 조닌들이었습니다. 조닌은 에도 시대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들은 부지런하고 현세적인 17세기 아시아의 신인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국수의 문화를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전성기 에도의 인구는 100만.
비슷한 시기 중국 베이징의 인구가 60만, 파리가 55만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에도는 18세기 무렵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에도의 인구가 이렇게 급증했던 이유는 독가와 막부가 권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참근 교대제 때문입니다.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을 1년 동안 에도의 골모로 머물게 하는 이 제도로 인해 지방 영주에 딸린 수천 명의 사무라이와 식솔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허허벌판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건설 노동자와 목수, 상인들이 집결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에도는 한때 남성 인구가 전체의 7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남자들은 목조 연립주택인 나가야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나가야는 마당에 상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인구 덕분에 주거 공간은 가구당 5평 남짓으로 비좁았습니다. 부엌이 한쪽 구석에 있긴 했지만은 화재의 위험이 높아 매 끼니를 해먹기는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간이 식당이 야다이, 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야다이의 대표 음식은 에도만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과 야채를 튀긴 덴뿌라입니다. 덴뿌라는 바로 집어먹을 수 있게 꼬치에 꽂아 팔았는데 한 개의 가격은 4몬, 지금 물가로 치면 100엔 정도였습니다. 장어구이도 이때에 등장한 인기 메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 관서지방과 달리 장어를 배가 아닌 등부터 갈랐습니다. 배를 가르는 것이 무사들의 할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꺼려한 것이죠. 스시를 만들 때도 이런 관서와의 라이벌 의식이 작용했습니다. 초기에는 관서지방에 학고지씨가 많았습니다. 생선에 소금 간을 하고 나무 틀에 밥이랑 같이 눌러 2, 3일 묵힌 후 잘라 먹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에도의 스시는 초밥을 쥐어 뭉친 뒤 그 위에 생선을 올려 바로 먹는 니기리지시, 바로 오늘날의 스시입니다. 바쁘고 성질 급한 에도 사람들에겐 제격인 요깃거리였죠. 지금도 축제인 마츠리가 있으면 도쿄 곳곳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합니다. 야키소바, 철판의 볶은 국수 요리는 마츠리 포장마차의 최고 인기 메뉴죠. 소바, 메밀국수는 300년 전 에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였습니다. 메밀로 만든 소바가 유행했던 이유는 에도 인근에는 메밀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밀은 관서지방에서 수입해와야 하지만 메밀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도 국수의 주 재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에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 소바집이 유난히 많습니다. 오초시치고 가와리 덴푸라니 카케 4대째 소바집을 운영하고 있는 127년 전통의 소바집. 어떻게 소바가 만들어지는지 잠깐 볼까요?
메밀국수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공정은 물과 가루를 섞는 첫 번째 공정입니다. 메밀은 찰기가 없기 때문에 반죽이 갈라지거나 트지 않도록 신속하고 리드미컬하게 섞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바집에선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반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두깨로 얇게 펴는 일도 중요한 두 번째 공정입니다. 특히 공간이 좁은 에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밀반죽을 펴니다. 다음은 썰기. 소바의 굵기는 약 1.6mm. 기계로 균일하게 써는 것보다 나무자와 전용칼을 이용해서 손으로 써는 게 메밀의 풍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 전에는 메밀로 국수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메밀은 주로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바 조리법이 개발되어 국수가 대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메밀은 밀에 비해 찰기가 부족해 이런 장인들의 노련한 기술과 노력이 있어야만 양질의 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초 동안 빠르게 미지근한 물에 국수를 씻어낸 뒤엔 이렇게 체에 걸러 물을 빼내야 국수의 쫄깃함이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120년 전통의 소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에도 시대 소바가 다른 포장마차의 음식들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멜대에 메고 다니는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에도에는 이런 소바 장사의 수가 수천이 넘었습니다. 후리우리라고 불리웠던 이런 이동식 소바 장사 덕분에 에도의 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죠. 바퀴도 달려있지 않은 무거운 포장마차를 어깨에 메고 다니며 국수를 파는 패스트푸드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건장한 청년이 어떻게 소바를 팔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This is a soba yatai. It's sort of a mobile noodle stand, and people would carry it on their back. And they go where a crowd would gather, and little bells would alert everyone that the soba man had arrived. Once on the stand, he would shout "Ni ha chai," which in Japanese means 2 times 8. And it also meant that the soba noodles were 2-part wheat and 8 parts buckwheat. Let's see how they sold noodles 300 years ago. Here comes the customer now. The customer arrives, and the cook places pre-boiled soba into a basket and heats it up. Then he pours soyu
which is a sauce made from soy sauce, fish, and some broth into a bowl. Japanese soba is also called kaki soba, as kaki means to pour on. See, it takes less than 3 minutes to have a meal. Now, wouldn't you agree that this is the ultimate fast food? 常にこう汁っていうものが大事ですね。麺もおそらくその汁と一緒に食べるっていうことがファーストフードとしては非常に大事なポイント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ね。ですから、一つのお椀の中に食べるものもあれば汁も一緒になってる。ですからその場で食べられる。もう他のものは必要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ファーストフードとしての麺の普及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소바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맛있는 소바집 100곳에 등수를 매긴 순위표까지 발표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바는 상류층의 음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던 사무라이들까지 소바를 즐겨 소바를 담는 고급 식기 세트와 양념통, 면을 담가 먹는 장국, 추유를 담는 자기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소바 열풍에는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츠오부시입니다. This is katsuobushi, which is a type of fish. As you can see, it's very hard, like a piece of wood. But this is an essential flavor in changing the taste of soba. And what you do is you have this machine like this to grate it. 세상에 존재하는 식재료 중에 가장 딱딱해서 대패로 갈아 먹어야 하는 가다랭이포. 이것의 개발로 에도 시대 소바의 맛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카츠오부시의 재료는 가다랭이입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항구에 모이는 가다랭이는 요즘은 4,000km 떨어진 원양에서 잡힌 것들입니다. 영하 50도에서 급냉한 생선을 다듬고 찌는 것으로 진한한 가다랭이포 제조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훈증으로 건조하여 수분량을 17%로 떨어뜨린 후 밀실에 넣고 곰팡이를 자연 번식시킵니다. 에도 시대 때 개발된 이러한 가공법으로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가다랭이 포가 만들어집니다. 가다랭이 포와 간장 제조법이 발전하면서 소바의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메밀국수는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것을 찍어 먹는 추유의 맛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장과 미림을 숙성시킨 국물에 가다랭이 포와 고등어 포를 넣어 하루 종일 달이는 이런 새로운 추유 제조법이 에도 시대 소바의 열풍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침내 소바의 인기는 과열 현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이 비싼 소바집에 출입하는가 하면 절에서도 스님들이 소바를 만들어 팔고 먹기에 정신이 팔리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도쿄의 한 사찰. 정문 앞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소바 불허 석비. 경내에 소바를 만들거나 먹는 것을 금한다는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로 인기를 얻은 국수가 도를 닦는 승려들의 정신까지 흔들어 놓은 것이죠.
소바에 대한 열광은 지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혼슈 모리오카시에서 열리는 완코 소바 먹기 대회. 완코라는 작은 그릇에 담긴 소바를 누가 더 많이 먹느냐를 겨루는 시합입니다. 원래 관동지방에선 연회의 마지막에 소바를 대접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없어 완코라는 작은 그릇에 담아 대접했던 것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대와 함께 시작된 국수 문화는 이렇게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우승자는 45세의 여성. 그녀는 15분 만에 383그릇의 소바를 해치웠습니다. E che va lascia tutto come? E la corna tu certo. Secondo ti lasci sta bella salatina di maccheroni. Raga, tutto funziona. Guarda, io vogliamo che sarà di ragazzo perché devi fare. 나폴리의 한 소극장. 전통극 공연이 한참입니다. Prima pensavo che era fare. Come l'aca, cioè dolce. Come la caramella. 극의 주인공은 푸치넬라. 나폴리의 가난한 서민을 상징하는 어릿광대입니다. 17세기 때부터 시작된 광대극의 주인공에게는 죽고 못 살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스타입니다. 극중 푸치넬라는 마케론이라고 불리는 파스타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온갖 수모를 감수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파스타는 더 이상 귀족의 고급 요리가 아닌 푸치넬라 같은 서민들의 음식이 된 것이죠. Con i maccheroni si campava, si viveva. All'epoca per arrivare a mangiarsi un piatto di pasta asciutta si doveva sudare 7 camicie, perché bisognava lavorare molto per avere un piatto di pasta. Oggi la pasta purtroppo non è che non è buona, la pasta non viene nemmeno tenuta in considerazione, ma la cosa più importante era un piatto di maccheroni. 17세기가 되면서 나폴리의 서민들은 거리에 솥을 걸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 위에 파마산 치즈를 뿌려 손으로 집어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귀족의 음식이 거리의 음식으로 바뀐 걸까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시칠리아 섬 산중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난히 계곡이 많은 이탈리아 남부 곳곳에 있는 수차 재분소 중의 하나입니다. 철제 실린더를 사용한 신형 수차 재분기. 그 생산성은 과거 노새나 말이 끌던 재분기보다 무려 5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Con 4 mugnaie che si dava nel cambio, in quanto si macinava notte e giorno quando c'era l'acqua, per circa 6-8 mesi all'anno. E confluivano in questo mulino, essendo l'unico mulino sul fiume Torto, circa 50.000 persone. E quindi era una fonte di vita e di lavoro e di sfamare tutta questa popolazione della Valle del Torto. (10초에) 80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1분에 60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게 됐죠. 새로운 재분 기술의 발달로 밀가루의 가격은 점점 내려가 지난 세기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양도 양이지만 이런 신형 재분기는 구형에 비해 밀을 2배 이상 곱게 빻아낼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제분 기술의 발달은 다단계식 제분 방식의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의 제분 공장은 모두 다단계식 제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라를 부수고 밀기호를 거르고 가루를 내는 3단계의 공정을 거치며 부드러운 밀가루가 생산됩니다. 실로 제분 기술의 혁신은 분식의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When humans figured how to grind wheat, it became a very popular grain. Why? Well, raw wheat is very hard to eat. It's hard and the husk is difficult to peel. Although rice is hard, the husk is easier to peel and you can steam or boil it, which is not the case with wheat. Now, in the beginning, someone figured that you could grind wheat by using 2 stones. This then led to the invention of the stone mill. The stone mill was then powered by livestock. And then finally, we have the water mill. Now, as milling technology developed, it was easy to see how flour-based food became the common ingredient for things like bread, baked goods, and of course, noodles. 19세기 초 이탈리아 남부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파스타 생산이 시작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나폴리 인근에만 200개가 넘는 공장에서 건조 파스타를 생산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파스타의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나폴리의 서민들에게 파스타는 쉽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됐습니다. 포크 대신 찬물에 손을 담궜다 뜨거운 국수를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리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Che l'Italia negli ultimi secoli, fra il 700 e l'800, era un paese molto povero, che produceva poca carne e la carne non era accessibile ai poveri. E in Francia, in Germania, in Inghilterra, anche in Spagna, la carne era abbondante e il modello alimentare non aveva bisogno di concentrarsi su un solo prodotto. Che bella cosa! Sto suonando 85 salsicce, una quarantina di polpette e mi sono suonate tante e tante chili di maccheroni. E maccheroni, maccheroni, maccheroni. E maccheroni, maccheroni, maccheroni. Poi mi sono sciutata mentre rapiva la bocca e non mi hanno fatto mangiare più maccheroni e mi hanno fatto i figlianzini come una creatura. 매일 1000만 명의 인파가 오가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일본의 지하철. 시계 초치 위에 서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21세기) 현대인은 800년 전 중세시대 사람들이 평생 여행한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매주 이동합니다. 현대인은 400년 전 사람들이 평생 생산한 것보다 많은 물건을 매년 생산합니다. 더 빨리 생산하고 더 빨리 소비하는 문명. 21세기는 빠른 자가 살아남는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Speed with
live in a world of speed as we rush to make cars, build skyscrapers, and meet deadlines. Speed informs the very world we live in and also what we eat. 하루 21만여 명이 이용하는 도쿄의 우에노역. 역 한 구석에는 아침에 제일 붐비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서서 먹는 누들바입니다. 시간에 쫓겨 아침을 거르고 온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400엔짜리 덴푸라 소바입니다. 에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미리 삶아둔 국수를 뜨거운 물에 데치고 그 위에 고명과 국물을 얹어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 남짓. 먹는 시간까지 다 합해봐야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러시아어의 2시간을 지켜본 결과 이 누들바에는 여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전히 남자들의 도시에 사는 이들 모두가 오늘날의 조닝이 아닐까요? 오사카 돔에서는 한 기업가의 49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사람은 낙하선의 전 수상이었습니다. 향년 96세, 심장마비로 타계한 한 인물을 추모하기 위해 일본의 최고 권력자와 재력가가 그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도 모모후쿠.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한 것은 1958년 그의 나이 48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한 후 무일푼이 된 그는 집 창고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2차 대전 패전 직후 사람들이 라면 노점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간편한 라면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발명하게 한 단서는 튀김 요리였습니다. 국수를 튀길 때에는 국수 안에는 많은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구멍 속으로 물이 들어가 빨리 익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끓는 물에 2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발매한 치킨 라면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1950년대 말 막 생겨난 슈퍼마켓. 보다 빠르고 간편한 상품을 찾는 시대적 흐름과 맞아떨어져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사카에 자리한 라면 박물관. 연간 4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방문객들은 개발 당시 그대로의 공정에 따라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식품회사를 연매출 27억 달러의 거대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인스턴트 라면의 개발. 그것은 인류 식문화를 뒤흔든 일대 혁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50억 세계인은
연간 100억 개 육박하는 인스턴트 라면을 먹습니다. 가공식품 중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품이고 보면 라면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란 말이 과장만은 아닙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2500년 국수의 역사에서 인류가 고안해내고 발견한 면 제조 공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간편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된 라면이 수천 년 국수 역사의 압축 파일인 셈입니다. What if we were to build an Eiffel Tower of all the consumed instant ramen in the world? It would be the equivalent of 327 Eiffel Towers. 런던 시내의 한 체인 레스토랑. 점심시간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이런 식당을 흔히 누들바라고 부릅니다. 이 식당의 주 메뉴는 퓨전 스타일의 아시아 국수입니다. 영국 내 체인이 65개, 해외 13개국 진출, 매주 팔리는 국수의 양 12톤. 이 체인 레스토랑은 창업 15년 만에 영국 식품업계 4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공 비결은 단 10분 안에 나오는 저렴한 일품 요리라는 컨셉입니다. 고열량의 서양 패스트푸드에 지친 이들은 건강한 패스트푸드로 아시아의 국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It's always quick. We can just carry on shopping, and we haven't got to waste half the day sitting down and eating. So we get in and out nice and quick. I mean, it's cooked quickly here. I like it because you can do lots of things with it. You can put different sauces and vegetables in it, and it's filling. I think that it's a great food. It's a great staple. 일주일에 야끼소바만 13,000그릇을 판다고 하니 기업의 입장에서도 국수는 꽤 수지가 좋은 외식 사업 아이템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곳의 주방. 자세히 보면 동양인 요리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수는 조리 과정의 표준화가 용이해서 숙련된 주방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국수의 장점은 다채로운 메뉴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물과 들어가는 몇 가지 고명에 따라 다종 다양한 국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판매되는 국수만 19가지. 종류가 많긴 하지만 요리사들은 재료만 바꿔서 매 시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라이어티가 국수의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In terms of production, because you only got about 2 or 3 components, i.e. the noodles, the soup, and the topping, so it's quite easy to control the quality for mass production. 정읍 방사선 과학연구소. 이곳에선 우주선에 실릴 우주식품을 위한 방사선 조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이 먹는 모든 식품은 완전 멸균을 위해 방사선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 방사선 조사 대상 식품은 인스턴트 라면.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스페이스 라면입니다. 우리가 2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주 공간에서는 향이라든가 맛의 강도가 지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향이나 맛의 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라면이 갖고 있는 그런 매콤한 맛이라든가 독특한 그 냄새들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요. 2번째는 우주 공간에서는 끓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70도씨 정도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컵라면 같은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먹을 수 있게 그런 조건을 갖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스페이스 라면은 이제 4개월 후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터키 남동쪽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 6,000년 전 이 강을 젖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사를 뒤바꿔 놓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농경의 시작이었습니다. 9,000년 전 인류가 여기서 최초로 경작한 작물은 밀이었습니다. 밀을 처음 손에 쥔 그들은 그것을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6,500년 후 신의 선물은 인간의 손에서 국수라는 기묘한 모양의 음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퍼져나간 국수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인류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스타라는 이름으로 저 멀리 유럽의 식탁을 흔들게 됩니다. 장대한 시간이었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의 마라톤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На усилие. Я проверил, смотреть, мне уже с номера
지난해 4월 국제우주정거장 ISS 세계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우주연구소입니다. 탑승자 중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개발한 10가지의 우주식품을 가져갔습니다. 밥, 국, 홍삼차, 김치, 그리고 국수였습니다.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선사는 한 그릇의 국수를 놓고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그릇의 국수 속에서 삼라만상을 보았노라고.